네, 박지 히히히 히히 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히히 스토리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역사학계 궁예 우리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근데 왜 궁예야? 또 궁예는 그때 눈 한쪽 파일 뻔하셔가지고 양쪽 다 파일 뻔했어요. 양쪽 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시사평론가의 성창호 김엄마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의 성창호. 네. 예. 아, 왜 왜 또 성창호예요? 성창호야?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아. 오창석 같은 애들 말까지 너무 아, 잘 그래요? 들으셔가지고 네, 누구 근데 그러면 한쪽 말만 듣는다는 거죠? 한쪽 말만. 쓸데없는 말 예. 그렇습니다. 예. 아그 들으면 안 되는 말. 오창석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는데 나중에 돌아서면은 아무짝에도 네.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뜨거운 날에 수증기 같아요. 음. 사라져 버립니다. 예. 되게 있는 척하는데 생각해 보면 건질 게 없어. 맞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말이죠. 성창호 판사. 네. 그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판결을 거의 확신을 했었거든요. 뭐 제가 그 김경수 지사를 뭐 이렇게 매우 좋아하거나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일관된 논리들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드루킹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 상당히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뭐 노회찬 의원 경우에도 돈을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그 상당히 신뢰성이 부족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창호 판사가 그 주장은 100%다 동의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했던 이야기들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결한 부분들은 저는 그 법률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상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식적 차원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바로 비상식적으로 벌어진 일이 바로 이번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2심에서 명백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제 주변의 법률가들도 이건 2심 가서 엎어진다. 네. 1심 결과가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단체로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또 박주민 최고위원 걱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 적폐 판사로 찍힌 사람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즐겨야돼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이 성창호하고 짝짝꿍돼 가지고 또 성창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성창호 판사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아예 관련이 없는 아니야. 아니잖아요.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분이 판결을 또 내린다는 것도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이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배제시키면 좋겠지만 네. 뭐 그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임명될 때 굉장히 기대가 좀 많았었죠.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 조직의 논리 뭐 그것을 갖다 극복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출발부터 사실 보였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권 여기는 또 행정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사실 그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좀 적폐라고 생각된 사람들 뭐 좌천도 시키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사법부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 우익 세력들 그 과거의 어떤 적폐 세력들이 핵심 간부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은 상징적으로 내칠 수 있겠으나 이들이 곳곳에 배치되는 걸 다 내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 뭐 그러는 거죠. 야, 뭐 이렇게 한 1, 2년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 못 건드린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뜻대로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는 놈들, 우리에게 대항했던 이놈들 이거 다 작살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승태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 니들 우리를 한번 그
뭐 이렇게 연맥였어? 그럼 니들도 한번 엿이 아니라 빅엿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죠? 보란 듯이. 예,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과연 이것이 진짜 의혹일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최근에 성창호 판사와 관련된 이력들 뭐 그 사람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양승태 비서를 2년간 역임을 했었거든요. 대법원장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돼 있는 바로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 주역 중에 주역인 그 양승태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저는 네이버 삼성식으로 이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삼성식이 뭐냐? 네이버는 어떻게 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이제 같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웹 디자인을 해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둘한테 시킨대요. 똑같은 지시를. 둘이 가져오면 좋은 거를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직원들끼리 서로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겠어요? 이 회사는 정글이 되지만 경영자는 좋은 거야. 그야말로 이게 뭐 매기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도 좀 삼성도 네. 삼성 수법이야 이게. 마찬가지로 뭐 무슨 뭐 별도의 사법부를 만들 필요 없어. 판사 둘한테 똑같은 판결을 해오라고 그래. 그래서 판결이 같으면 뭐 그거대로 그냥 인용하지만 판결이 판이하다. 예를 들면 성창호의 이번 판결은 정말 상식밖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판결을 가져온 판사 이 둘이 판결이 다르다. 국민투표를 붙이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 공인인증 또는 뭐 휴대폰 본인 인증해서 딱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표를 받은 그런 판사의 그 결론은 채택이 되고 성창호식의 이런 날림성 판결은 갖다 버리고 어떻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몰려와서 막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몇이나 되겠어. 본인 인증하면은 어때요? 아니 저는 지금 그 굉장히 혁신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투표 제도 자체도 그렇게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지금 지역에서 알고 있는 단체들 뭐 노조위원장 뽑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단체에서 어떤 것들을 통과를 시킬 때 이걸 이제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그 의뢰를 해요. 그러면 선관위 프로그램을 하면은 20만 원이면은 그 몇백 명이 딱 그 하루 만에 핸드폰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투표하러 뭐 가고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딱 핸드폰에서 인증해가지고 투표 딱 하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런 식의 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공판 과정은 생중계하고 그렇죠. 예,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백한 그런 아예 고법 자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좀 듭니다. 그래요. 훌륭하죠. 네, 국유화에 이어 두 번째로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좀 보면서 나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고법에서도 또 다시 적폐 세력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 뭐 대법이라는 게 심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법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남지사 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제 전반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 재창출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김부겸 뭐 행자부 장관 뭐 이은혜 뭐 교육부총리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선에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더 늦게 총선에 나갔을 때 아마도 이제 그 자신의 당선을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서 안정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때문에라도 내보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분위기를 그 전체적으로 쇄신하고 뭔가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예비 타당성 그 문제 때문에도 지금 뭐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난리거든요.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예비 타당성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조금만 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전 하나가 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럼 그 다음 그 대선 후보에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가 될 거냐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알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저희가 역사 유튜브로서는 좀 선을 넘어가는 탈선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그 남성을 상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저는 모두 면제해 줍니다. 면제 줍니까? 아니잖아요. 185cm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하잖아. 그건 뭐 조사를 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오창석 씨라고. 어떻게? 오창석 씨는 너무 야한데 얼굴을 보면 그것까지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은밀한 것까지. 뭘 어떻게 은밀한 걸? 예컨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게 어떨지까지 자기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잠자리 실력.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네, 대단하죠. 그 어떻게 그 근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소리.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을 보면서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아니 제 예전에 그 다니던 회사의 선배는요. 아니 횟수를 맞춰. 횟수를 맞춰. 그게 가능해? 근데 내가 그래서 사는 동안 몇 번 그랬지? 그렇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그래서 내가 어느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무슨 얘기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정확해. 정확하게. 근데 그게 정확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정확할 본인도 수가 기억을 있나? 잘 못할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해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보, 난 다 기억해요. 저기 당황스럽네요. 제 애가 셋인데. 네. 아니 근데 나이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김엄마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몇 명이랑 한지는 알죠. 근데 몇 번인지는 전 기억합니다. 다 셌어요. 알겠습니다. 애 셋인데 제가 9번 했습니다. 옛날에 저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몇 년 동안 나가 있다가 잠깐 그 은밀하게 집에 들어왔다가 하루 자고 가면 또 애 생기고 그러다가 또 그 몇 년 또 나가 있다가 들어왔다가 하루 자고 가면 또 애 생기고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허다했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청산리 전투하고 오면은 그래서 생긴 애는 이름이 청산이고.
갑자기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내서 역사 파케인데 약간 섹사 파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자, 지난 주간에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 아이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한테 큰 숙제를 안겨주시고 가셨는데 교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김복동 할머니의 그런 결세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신대다, 정신대 피해자 이렇게 불렀다가 종군 위안부라고 이제 또 명칭을 좀 바꿨다가 다시 이제 성노예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종군 위안부가 이제 뭐 막힌 성노예이자 종군 위안부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사실 그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그 충격을 받고 또 고생을 했는지 그분들의 삶 자체가 엄청난 분노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참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찢겨져 나간 삶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삶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군 또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백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정말 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인격 테러를 당했다. 이 정도는 아는데 정확한 실상은 잘 몰라요. 사실 그 뭐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종군 위안부로 이제 끌려간 여성들 보통 이제 14살에서 한 20살 정도 여성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냥 길가에 가다가도 트럭에 태워서 잡혀가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돈 벌겠다고 나왔다가 그 돈 버는 공장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노예를 당하는 위안소로 끌려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그 지금 이제 증언록이 다 있어요. 증언록이 다 있는데 그 증언록에 보게 되면 하루에 한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30명에서 이제 50명을 받는 거죠. 하루에요? 그렇죠, 하루에.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그 이 주둔군들이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보통 이제 80명씩 이렇게 받고 한 증언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받은 횟수가 140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40명을 받는다.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예일 수는 있겠으나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오키나와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그 이 종군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록들이 남아 있는데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70명씩 보통 받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받을 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당시에 장교들이 뭐 장교부터 시작해 사병들까지 줄을 쭉 서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들어준 콘돔이 있는 거죠. 콘돔을 착용하고 왜 성병 걸리면 안 되니까 성병을 걸리게 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병을 걸리게 되면 전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성병을 안 걸리게 하려고 콘돔을 주는데 그러다가 성병 걸린 여성들은 그냥 죽였다면서요? 죽였죠. 성병 걸린 여성들은 죽이고 그러다가 임신을 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다가 그 이 중절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 뭐 아예 불임 시술을 막 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사실 김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김밥 먹을 때마다 조금 이제 가슴 아픈 것들이 없잖아 있는 게 당시에 이제 그 증언록들을 보니까 일본군들이 이렇게 우리 그 할머니들을 이제 당시에는 소녀들이었는데 강제로 이제 뉘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일본 군인들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안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게 하면서 그 일본 김밥 옛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김밥 말고 일본 김밥 같은 거 있죠? 김만 싸. 김만 싸고 이제 우리 단무지 하나 이렇게 그 넣은 그런 것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우물우물 씹게 하면서 계속
남성들을 군인들을 받게 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된 거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거죠. 예, 예.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 일본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성들이 많이 군대에 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근로 여성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일할 노동자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 정신이 말이죠. 한자로 어떻게 풀이됩니까? 아, 그 정신은 고들정자, 예, 고들정자하고 몸신자. 고들정자는 뭐 예. 정숙하다 할 때 정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곧고 이 정신도 곧고 몸도 바른 사람, 그러니까 정숙한. 여성들 중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신은 그죠? 몸신자? 네, 그렇죠. 예. 음.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제 사실은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배속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조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집을 하고 나서 그렇게 배속시킨 곳도 있기는 하나 이들을 다 바로 이제 그 중국 쪽 또 상해 또 뭐 그 동남아시아 오키나와 이런 쪽으로다가 배속을 시켜서 바로 이제 위안부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당시 한 부대마다 위안소가 보통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위안부의 한 55%에서 60%가 우리 조선 여인들로 채우게 되고 30 조선 여인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여성들을 갖다가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체계가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또 사법 또 뭐 이런 그 치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조선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데리고 가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여인들이 가장 많았고 또 당시 일본이 중국 지역도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또 대만에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한 30% 가까이 됐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특이하게도 당시 네덜란드 쪽에서도 강제로 여성들을 납치해 와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네덜란드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여성들을 갖다 납치하고 네덜란드 여성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만들었던 일본군 그 장교들에 대해서는 다 법적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서구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 사죄를 하고 우리한테만큼은 일체 그런 사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각 지역마다 그러면 교수님 네. 말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은 네덜란드의 여성을 위안부로 썼다. 네. 일본이 인정한 겁니까? 인정했죠. 당연히 인정했죠. 근데 지금 조선의 여성들은 우리가 그 성노예로 쓴 바가 없다. 네. 일본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1992년에 고노 외상이 그때 담화를 발표했었죠. 그때 담화가 굉장히 애둘러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종군 위안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요거예요. 그런데 그 종군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선 여인들을 갖다가 했다는 건지 중국 여인들을 갖다 했다는 건지 뭐 네덜란드 여인을 갖다 했다는 건지 이런 식의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제도가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었다. 그것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사과한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그 여인들을 납치에다가 한 건지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된 건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범들은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과와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보통 이제 그 3년 가까이 보통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거기서 이제 잔악행위를 당하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들이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 큰 고생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한번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에 그 복역했던 사람들 또 나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가 그 기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었던 그런 그 전쟁 세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기소하고 당시에 기소할 때 찾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찾아내서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기소를 한 7만 7천 명 정도 기소를 했고 그 중에 한 10% 정도를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죄를 주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찾아내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체 그런 적도 없었고 일본이 인정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국내법의 적용을 뛰어넘는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적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인권을 짓밟는 것들, 특히나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를 없애버리고 끝까지 찾아내서 그에게 징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이전에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 되기 이전에 7월달에 포츠담 선언이 개최가 되는데 포츠담 선언에서도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반드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일본은 바로 그 포츠담 선언을 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패전국이 됐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응당 그 선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의 어떤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어떤 일들이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도 동경 전범재판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일부가 그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을 당했죠.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들. 원래는 히로히토 왕도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히로히토 왕이 메가더를 찾아가고 엄청난 뇌물을 준 거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죠? 뇌물을 줬어요? 예, 그때 뭐 결국은 자기를 살려줘라. 그러고 나서 누구누구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일왕을 좀 살려주고 대신 몇 명의 그 이제 전범 책임자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일부가 감옥 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지우고 본토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범들을 영웅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전범들에 대해서 사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전범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면서 그들의 계급을 높여주고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현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선 여인들을 학살했던 그 수많은 전범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 여인들을 강간하고 학살했던 이 세력들이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 혹은 돌아가신 그 수많은 어머니들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그분들이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인 세력들, 자기를 짓밟은 세력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야기해봤자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해왔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어떻게 해왔으며 김영삼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뒤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은커녕 오히려 이들을 덮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양승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양승태가 예, 그러니까 동원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네. 그 한일 협상, 그러니까 한일 수교 협상을 할 때 이런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아예 아예 얘기도 안 됐는데 얘기도 안 나왔죠. 아니 근데 당시만 해도 그 생존자도 더 많았을 것이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아니죠. 증언한 사람이 일체 없었죠. 없었어요. 예, 오. 그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니,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은 존재했지만 그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박정희 자체가 친일파 일본군 관동군 출신인데 관동군 출신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정일권이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요직들은 만주파가 아니면은 예.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주파람은 만주군관학교.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일본의 괴뢰국 장교들. 당연하죠. 그래서 당시 만주국 그 일본이 괴뢰국가 만주국을 1930년에 만들면서 그 만주국의 장교 양성학교로 신경 육군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 바로 박정희도 그 신경 육사 출신이고 정일권도 신경 육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경 학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최규하도 신경 학원 출신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요. 최규하도? 그러니까 다 그런 그 신경 학원 그 만주 출신들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주요 요직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군대를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때 승승장구 하다가 4.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과정 바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 그런 요구 속에서 물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결국 친일파 출신들이 다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게 된 것이고 이들이 다시 핵심 권력을 차지하게 됐는데 어떻게 정신대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 못했죠. 교수님 여기서 잠시. 네. 정인숙은 대체 누구의 아이를 낳은 겁니까? 정인숙 같은 경우는 정인숙 알아요? 정인숙이요? 정인숙 저기 예. 1970년대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진짜 미모의 여성이었는데 그 양화대교 쪽에 아, 그 알아요. 양화대교 쪽에서 저 박인지 정인지 몰라. 아, 거기서 이제 그 오빠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정인숙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게 박설이 있고 정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 박설 정설 그 두 내용이 예. 한 권의 책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네. 그 문명자 선생의 회고록에 나와 유명한, 있죠. 예, 네, 그 진짜. 문명자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박정희의 어떤 그 유신 쿠데타, 박정희가 이제 그 삼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죠? 삼선을 해서 사기로 해서 헌법을 개정할 때 그때 삼선은 절대선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다가 박정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해갖고. 미국으로 망명한 그 기자가 문명자라고 하는 기자고 그 문명자 기자가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을 오가면서 김일성도 만나고 또 김대중도 만나고 박정희도 만나고 했던 이런 전설적인 여기자죠. 그렇죠. 그 전설적인 그 여기자가 쓴 책이 이제 내가 만난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은 나오자마자 바로 금서가 그렇죠, 됐죠. 아무래도. 그 금서대는 아마 핵심적인 이유는 박정희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박정희가 그 김대중하고 맞붙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맞붙었을 때 그때 이제 대전 유세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아내였던 이호 여사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경수도 이거 이호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 연락을 했던 거죠. 각하가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각하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그래 유성호텔에 계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빨리 유성호텔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성호텔을 이제 갔더니 거기서 문을 열었더니 대통령이 거기서 참모들하고 열심히 대선과 관련된 회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대 뭐였을까요? 최고의 뭐였을까? 그 오늘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
당대 최고의 예. 여배우와 어, 섹스를 하고 있었던 그 여배우가 거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도 예. 그것은 이니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니셜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책에 나온 건데. 하여튼 교수님. 근데 네.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되고 음. 하여튼 그때 그래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섹스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재떨이를 들고서 던져버린 거죠. 아니, 그래서 누구한테 성을 내요? 방귀뀌는 원래 성리죠. 그렇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의 이마를 맞은 거예요. 예, 이마를 맞았고 재떨이를? 이마가 이렇게 쭉 찢어진 거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늘 그 넘기고 다녔는데 이게 쭉 찢어지는 바람에 대통령 영부인이 하루 전날까지도 우아하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여기 이제 바늘 꼬맨 거 이렇게 상처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급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다니는 그래서 여기 그 이마를 감추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증언록에 이제 썼죠. 그 증언록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김영욱 죽인 이야기, 김영욱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납치해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이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문명자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폐차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 닭 이렇게 분쇄기에다가 넣었다는데 그거는 그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폐차장에다가 차에다 넣어놓고 사람을. 박정희가 직접 보통을 눌러갖고 프레스에 깔아서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죽게 했다고 그것도 문명자 회고록에 써놨는데 문명자 회고록에는 그 당시 정인숙이 아들 자체는 이제 제2의 아들로 하지만 성적 관계는 박하구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박은 뭐 이 성적 도착증 같은 거 뭐 이게 그 여인하고 뭐 성관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아니 그 이경수 여사의 그 사후에는 뭐 거의 뭐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 날마다 불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제가 현대사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나 박정희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아는 편이죠, 그죠?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여성들을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봤는데 한번 청와대 들어간 여성은 다시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당시에 그 12.6 이후에 이제 군사 재판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재규의 이제 부하들이 이제 박정희의 섹스 행각에 대한 증언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김재규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 문제만큼은 거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덮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진술 조사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그 한 번 이상은 이제 여배우를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채용사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 그 최고의 그 이제 장군감, 육군 참모총장감이라고 이야기했던 박선호 대령. 박선호 대령. 예, 박선호 대령. 이제 군대 사이에서는 이제 참 군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박선호 대령 같은 경우는 뭐 당시 대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인들의 힘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군인들이 맘먹고 이렇게 부정축제 하자고 한다면 엄청난 그 돈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집도 없이 아주 작은 전셋집에서 겨우겨우 어렵게 사는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군인들 월급 갖고 어떻게 그 부유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박선호 대령이 왜 김재규와 함께 박정희 제거 작업에 들어가게 됐냐면 자기가 채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죠? 날마다 여성을 데려와서 그렇죠. 박정희 방에 넣어줘야 되는. 날마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 그 박선호 대령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제 소연회가 있고 대연회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자리가 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박정희가? 그렇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고 그 박정희 때 외무부 장관 했던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 증언록이 있는데
박정희가 이제 그 술을 좀 과도하게 먹으면 항상 이렇게 그 캐비넷 안에다가 자기가 옛날에 입었던 일본 군복을 이렇게 꺼낸답니다. 그래서 일본 군복을 꺼내고 그리고 채찍을 꺼내고 일본 군도를 차고 가죽장화를 신은 다음에 항상 일본 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본 군가를 부르고 일본 채찍을 꺼내 갖고 이제 막 휘두르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술을 만취가 되면 이제 일본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아를 찾는 과정. 그럼요. 그 뭐 사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일본 내에서도 박정희가 잠시 남로당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일본한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박정희를 지도했던 육사 그 교관들이 바로 이제 일본 정부에다 한 이야기가 일본인보다 더 위대한 일본인이다, 더 진짜 일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일본도 인정한. 예. 그 박정희가 그래서 당시 그렇게 이제 만취하면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저녁 때 소연회 대연회인데, 소연회는 이렇게 간부들 몇 명이 같이 술자리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연회는 반드시 여성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애프터가 있는. 여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 연예인들을 하다 못해서 이제 그 여성 이제 연예인들은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학생들. 당시 박근혜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랬죠. 딸뻘. 그렇죠. 야.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마지막 날 죽는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대생 둘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가 이제 가수였던 심수봉,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 당시 학생이었던 이제 신영순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 신재순인가? 신재순, 참 신재순이었는데 그 신재순이 그 주먹으로 국회의원 된 신도환의 딸이죠. 예. 국회의원 딸.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환이라고 잘 모르세요? 옛날에 그 저기 주먹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도환이 이제 뭐 구국연맹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 신도환 같은 경우가 박정희 일종의 부하인데 부하 딸을 아니지, 바친 거지, 상납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기 부하의 딸, 더군다나 전직 국회의원인데 전직 국회의원의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모든 여성이 다 안 되지만은 그거는 특히 상상이 할 수 없는 건데, 당시 세간에 그래서 신도환이 자신의 딸을 오히려 이렇게 박정희한테 바치면서 박정희로부터 권력을 좀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었죠, 그죠? 실제로 예전에 그때 그 최태민이 여러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최태민의 이런 비디를 김재규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 어떤 여성과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고 저기 그 숙소 호텔 이름, 여관 이름 적고 거기서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기록을 해놓은. 그래서 최태민 성기 불발기로 실패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까. 불발기. 성기 불발기. 불발기. 정말 불발됐네요. 불발기. 그거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근데 이야기죠. 그거 보니까 거기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성관계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 승진을 위해서. 자기 남편 승진을 위해서 최태민한테 몸을 상납한 거지. 뭐 그런 경우가 뭐 하나 두 개겠습니까, 그죠? 가능한가? 정말 약간 동물의 왕국 느낌이네요. 이게 그 시대는 또 뭐 사실 그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해방 이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원래 최태민은 그 뭐 정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경찰의 정보원 출신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친일파였던 박정희하고도 이제 서로 아는 사이였었고요. 그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섹스 파트너였어요. 뭐 두 사람이 뭐 동침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약을 먹고 흥분된 상태에서 여인들을 불러서 섹스를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잠깐만 이 김다나야 야 김용민 풀 발기에도 번데기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차단해 개새끼 이거 봤어 이 새끼야 저분도 그분인가 보다. 얼굴 보면 다 보이는. 그럼 네. 그분은 저기 김 박사님 비토 세력 분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이 농담으로 새끼 하는 거? 오창석을 잘못 쓴 것 같아 누군데? 난 잘 모르는데. 몰라 어떤 새끼인지 시청자분입니다. 지금 김다냐예요 같이. 이름이? 네, 김다나 이 새끼 김다나? 여자 이름 아닌가요? 굉장히 단아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자 하여간 계속해 주세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신분을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아주 유명한 과거 연예인인데 그 박정희가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나야말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지. 지금 이제 아직 살아계신. 그럼요. 예. 뭐 그런 게 있고 예전에 그 최은희 그 망명설 최은희 이제 신상옥 감독 최은희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으로 갔어요? 납치된 거 아니에요? 납치된 거지. 네. 납치된 건데 결국 이제 북으로 가게 된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망명을 하죠. 박정희 시대 때. 그때 이제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 기록이 이제 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땐 정확한 기록이긴 한데 최은희 배우가 안양예고 교장을 했어요. 안양예술고등학교. 예.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 쪽에서 이제 배우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뭐 하니까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여고생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최은희가 그걸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은 거죠, 그죠? 막으셨구나. 예, 막았죠. 막았는데 그런 집요함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이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망명을 선택을 했다라고. 과거에 이제 그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 잡지 인터뷰에 그걸 했었는데 그게 한번 나왔다가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죠. 왜 그러냐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그죠?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죠?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는 예전에 문경 초등학교 선생할 때도 선생할 때도 그 뭐 학생하고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곽태영 선생님이 증언을 했었었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랬구나. 저희는 뭐 당시에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시절에는 초등학생이 뭐 과거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신문자 배우러 뭐 그래서 나이 먹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관계도 분명히 좀 있었던 거죠. 하여튼 앞으로 좀 다시 좀 돌아가자면은 그런 그 문명자 회고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한반도 현대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65년도에 이제 한일협정과 관련된 부분들로부터 그렇죠. 이야기하다 이렇게 전개가 된 건데 그 전에 이 국가 지도자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이건 너무 중독에 여성 편력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성도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도착증은 이제 뭐 어떤 한 특정 시기의 여성들에게 집착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 어떤 시기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거의 때문에 전생에 여성. 아니 정말 이 정도면은 평생 몇 명이랑 했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정치인이 있는데 김준혁 교수님이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그래요? 빡빡한 그 형님 얘기해줬잖아요. 예. 그 형님이 이제 갑자기 어디 그 공직자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지방 의원하고
남성 국회의원하고 거기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끼리요? 남자가 아니지. 그 지방 의원은 그 여자. 예. 그런데 그 남성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확실하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 얼굴도 많이 변했고. 에이, 너무 힌트가 많아. 예. 적당히 여기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분 얘기 아예 너무 저속한 얘기인데 해도 될까? 네네네. 하고 편집하면 되니까. 아니 라이브로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기억에서 편집. 네. 기억에서 편집. 이게 뭐냐면은 그 여성분 보고 그 국회의원이 이게 자기 성기를 어떻게 좀 자극시켜 달라. 뭐 이런 거였어. 그 봤대. 그 본분 얘기가 그래. 어머. 근데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여성분이? 남성분이. 왜요? 예? 하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했다는 거지. 어떻게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걸로는 안 되나 보네. 이래야지. 김준혁 교수님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요? 누군지 아시죠? 알지. 지금 저만 모르네요. 제보 봤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하여튼 알코올 중독은 정말 공직자가 알코올 중독 걸리면 그만둬야 돼.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면 얼굴도 변하나요? 아니 술을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으면 그렇지. 예. 근데 우리 저 김준혁 교수님도 좀 착착 드셔야지. 뭐 중독 상황은 아니지만은 매우 건강하시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그 술을 좋아하기는 하나 술 자리를 좋아하지 술을 그렇게 막 좋아해서 미친 듯이 먹는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보통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겁니다. 그런가? 난 술은 안 좋아하고 술 자리만 좋아한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너는 큰 아들이니까 술 먹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른들 있는 자리에 가서 꼭 한 잔씩 먹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완전히 만취해서 정신을 잃은 적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백령도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폐교된 학교인데 남포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남포국민학교. 예, 당시에 백령도에 이제 4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백령면에 있는 백령국민학교, 또 저 북포국민학교, 또 사곳국민학교, 남포국민학교 있었는데 이 세 학교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요즘 그 냉면으로 뜬 마을이에요. 장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학교인데 뭐 학생 수라 봐야 뭐 한 학년에 10명 정도 뭐 있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1, 2, 3, 4, 5, 6학년 다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인천교대 나오시고 갓 오신 선생님이셨는데 인천교대 다닐 때 이제 핸드볼 선수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대 내에 이제 있었던 동아리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천하의 술꾼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준혁이는 어린애지만 그래도 술 주면 잘 먹어 그랬더니 바가지 있잖아요. 이 큰 바가지. 옛날에 큰 바가지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완샷을 시킨 거예요. 저를.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그거 진짜로 드셨어요? 이제 또 호기롭게 그걸 또 쫙 먹었죠. 그래서 뭐 남자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쫙 먹었다가 그때 아주 크게 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걸리 맛을 알게 됐어요. 보통 그러면 다시는 안 먹고 싶어요.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막걸리 맛을 좀 알게 됐죠. 저 게시판에 말이죠. 자꾸 이렇게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거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자꾸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무슨 사람 이름은? 알코올 중독. 그거는 뭐 우리는 사람 이름 거론하지 않았는데 전혀 거론 안 했는데 이분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쪽집게들이신가요? 아니 뭐 이분들이 지금 한 잔씩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좀. 아이 뭐야 이게.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뭐 또 질문을 또 하셔야지 뭐. 예. 하여튼 그러면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요? 빡빡이 형. 열심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논문 쓰고 있어요. 논문 쓰고 있어요. 예. 그래도 뭐 명색이 박사인데 또 열심히 논문 쓰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내가 지켜봤던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한 달 전에 네. 만나서 네. 잠깐 그 소주 한 잔 네. 해서 예. 그 앞에 빡빡이 형이 이야기는 빼꼼히 열고 박사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뭐그 예. 얘기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 그 선에서. 여러분 제가 무슨 전직 국회의원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뭐 마음대로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유, 빡빡이 형 보고 싶습니다. 그 형이 이제 박사인데 옛날 개그맨을 또 지망했던 분이야. 했던 분은 아니고 지망했다. 지망했던. 예, 지망했던 네. 지망했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 저 일본군 성노예 네. 이 만행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박정희 이야기 나와서 아니, 지금 박정희 마무리를 이야기 좀 맴돌았었는데 마무리를 좀 예. 하자면은 예. 65년도 한일 협정을 맺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뭐 문제에 대해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시대에 이걸 거론할 수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 좀 못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70년대 들어오면서 일부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것이 이제 그 9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유엔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92년이었나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예 공론화를 시키는데 이때 그 당시 법률적 자문과 역할했던 분이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로서 왜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가, 네. 이와 관련된 이제 논리를 전개했고, 그래서 동경 그 고등법원에 이제 일본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가게 된 거죠. 한국 그 종군 위안부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박원순의 이름을 빼고는 저는 뭐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윤미향 그 선생 제 뭐 이름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저는 그분 당시에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참 명문을 썼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국제법으로 하게 되면 법적 시효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65년도에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배상의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되지. 예, 그렇게 그때는 이야기하지만 그 성노예 문제는 전혀 전혀 거론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그 죽음을 통해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좀 남겨 놓으셨죠, 그죠? 유언을 남겨 놓으셨는데 분노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 사과를 할까요? 진심 어린 사과를? 글쎄, 그 뭐 우리 조금 더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끝나는 건가? 예. 아, 그래요? 예. 원래- 교수님 어떻게?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게 예. 원래 1시간 10분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뭐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인터넷에서. 박지 씨는 어떻게? 네, 저는 뭐 한 4시 10분 정도. 아, 그래? 예. 아니야, 뭐 한 그럼 뭐 15분 10분 정도만 내로 끝내, 10분 내로 또 끝내. 뭐 마무리하면. 그 4시 10분 이후엔 어디 가요? 저 여의도 갑니다. 여의도에 뭐 하러 가? 일하러 갑니다. 아예 한경. 얘기해봐. 한경. 네. 한경 TV. 네. 한경 TV 가가지고 또 부동산 방송해야 네, 돼요. 예타 관련해서 얘기를 좀. 참, 그 이거 저 시청자분들 의견인데, 제가 그 저 지난주에 방송하고 났을 때 그때 방송을 보셨던 예. 제 선배님이 계세요. 예. 우리 태백에 계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네. 실명을 제가 이분은 거론해도 될 아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박승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박승복 목사님. 옛날에 예. 지금 이제 전대협동회 예. 3기 예, 지금 회장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박승복 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나는 자유당이 싫어요. 근데 그분이 저기 그 이 마이크 때문에 박지희 아나운서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인다. 난 분노한다. 네. 자,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김용민 TV 돈 좀 벌었으면
이렇게 핀 마이크 같은 거 좀 해서 출연자들 얼굴을 제대로 보이게 해달라. 김 교수가 꼭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핀 마이크를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복 목사님. 예. 태백. 예. 이거 혹시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떤 거? 이거. 그분은 성도가 10만 성도가 있어요. 태백에서. 태백에 예. 인구가 10만이 안 될 텐데. 뒤에 있는 소나무들이 예. 10만 그루가 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예. 그 교회 가서 하루 또 저 유숙하면서 네. 열심히 뭐 한쪽에서는 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고기 구워서 네. 교회 바깥에 나가갖고 그 교회 바깥에 나가니까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갖고 고기 구워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마을 분들이 나무도 저 막 이렇게 갖다 주시고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10만 성도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술 드시고. 네. 그래요. 우리 박승복 목사님 음주 여부를 밝히시면 박승복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네. 이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예. 저희 후배들 옛날에 이제 같이 학생 운동하던 후배들은 네. 이렇게 따로 한 7명인가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나머지 그 친구들은 이제 근처에서 아니 그 마을 분들 공동 그 저기 바베큐장이 있더라니까. 좋은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0만 성도가 아니라 10만 성목. 나무목에서 10만 성목.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일본 얘기 정리하면서.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사죄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잔악한 식민지 정책을 썼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선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없죠. 이 세계 역사에서 식민지 정책 중에 일본의 대조선 식민지 정책은 유일하죠. 아주 잔혹하고 아주 잔혹한 간악하기로. 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정책은 그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오거든요. 그 군주론은 이제 군주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식민지 정책인데 그 식민지 정책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제 경제적 수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권을 뺏어야지 이제 다른 나라 연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통수권, 군대를 없애버리고 자국의 군대로 채우는 거죠, 그죠? 대신 행정과 치안은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숨통을 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조선 총독부가 와가지고 원래 통감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행정과 치안은 우리가 맡았었거든요. 외교권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뺏고 1907년에 군대 해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감부가 있으면서 이제 그 치안과 행정은 우리가 했었는데 1910년에 완전히 나라 뺏으면서 총독부로 바뀌면서 치안, 행정, 사법 모든 것들을 다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됐죠, 그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세계사의 유례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할 때,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할 때, 하다못해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닐까. 컴플렉스. 자격지심. 그렇죠. 이걸 어떤 근거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2001년에 2001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2001년에 이번에 이제 퇴임하겠다라고 선언한 아키히토 일왕. 아키히토 일왕이 이제 생일이 12월 23일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생일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다가 내가 우리 집안이 일본 왕가 집안이 백제의 문영왕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일본 왕실 집안이 조선 백제 사람들의 후예라고 한다면은 이거 뒤집어질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일본은 우리 작은 집이지. 그렇죠. 작은 집. 그런데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 왜 사실이냐면
사실은 그 백제라 일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우리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온조의 어머니 그 백제를 창건한 국왕이 온조인데 온조의 어머니가 소선호예요. 이 소선호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소선호가 이제 고구려 만드는데 창업 공신이죠. 당시에 이제 그 소선호가 졸본의 주인이었거든요. 남편 우태가 한나라 군대하고 싸우다가 이제 죽으면서 졸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던 그 주인이 소선호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었는데 이 소선호한테 다가온 사람이 이제 누구냐? 주몽이었죠, 그죠? 그래서 주몽이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그런 그 소선호와 정략 결혼을 하고 소선호가 주몽을 위해서 고구려를 만들어줬는데 그 주몽이 소선호를 배신하죠, 그죠?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이 배신의 과정의 이야기는 좀 제가 차분히 할 텐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 둘 데리고 큰 아들 비류, 작은 아들 온조를 데리고 남하를 해서 한강 유역 일대에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됐을 때 한강 유역 일대는 이제 둘째 아들인 온조가 거기에 이제 왕이 됐고 자기는 큰 아들 비류를 데리고 이제 오늘날 인천 일대 네. 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서 외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 지역 외라고 하는 나라 외는 한자로 이렇게 공경한다, 또 뭐 이렇게 순하다, 받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외놈 하다 보니까 경상도 일대에서 경남 일대에서 제일 들어온 욕이 야 이 외놈 똥 같은 놈아예요. 외놈의 똥, 이 외놈 똥 같은 놈아가 바로 이제 야 이 뭐 XX 새끼야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모욕적인 거죠. 예. 외놈도 아니고 외놈의 똥. 그렇지. 외놈의 똥.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건 외놈의 정액. 하여튼 그 왜 그러니까 외놈 하다 보니까 외가 되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외라고 하는 나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백제를 받드는 거예요. 백제를 받들고 그래서 당시 그 백제가 왕이 되게 되면 그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 이제 왕세자가 될 애들은 이제 여기 수도에 두고 나머지 애들 중에 이제 차자들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 일부들은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일본 지배하게 하고 일본을 다스리게 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게 일관되어 나가는 거죠. 예. 뭐 문영왕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왕이 죽으면서 백제로 와가지고 그 왕세자도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백제로 와서 왕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제 그 문영왕이 일본에 있을 때 낳았던 이제 뭐 딸들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 왕실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오늘날까지도 일본 왕실은 이제 백제의 후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왕실의 무덤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조선 왕릉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조선 왕릉 다 가봤죠. 왕릉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예. 일본 사람들 일본 왕릉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일본 왕릉 공개를 안 하니까. 왜 공개를 안 할까? 백제 왕의 무덤과 일본 왕릉이 규모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게 같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게 되면 백제 후예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네. 결국은 얘네들은 백제 후예라고 하는 것들 그 또 우리의 어떤 그 일종의 분국 같은 거예요, 분국.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오랫동안 잠재돼 있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일본이 역으로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갖다가 아예 내선일체를 강요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아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지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의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잔혹하게 식민지 정책을 썼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 여인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수탈하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전쟁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이어졌던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일본 한일 간의 관계 문제 그리고 식민지 정책에 나타났던 문제들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65년도 한일협정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일협정이
2015년에 이제 60년이 됐을 때 그때 새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바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2020년에는 반드시 65년도에 맺었던 한일협정을 무력화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일 협정을 파기하면은 발끈하겠네요. 발끈할 정도가 아니죠.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이제 거의 뭐 일본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그렇죠. 돼버린 거죠. 나경원 그 김복동 할머니 빈소 찾아가가지고 야 조선 일본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네. 백제 시대에서부터 박정희 빤스 속까지 우리가 여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국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이야기까지. 예, 그래. 누군지 아세요? 현대까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저 모른다니까. 몰라요. 네. 모르시는구나. 카메라 알겠습니다. 꺼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 모르시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는 한 번도 그분이 누군지 이름을 언급한 바 없습니다. 힌트를 드린 적도 없어요. 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마무리하죠. 저희 예. 히스토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하나요? 다음 주 쉬어야지. 다음 주에 다음 주 설 목요일 연휴여서, 아닙니까? 네. 목요일은 해야지. 근데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연휴. 네, 아니 설 수요일까지가 연휴여서. 연휴입니다. 아 수요일까지가 연휴인가요? 예. 아 그럼 목요일 날? 네. 되시죠, 교수님. 예.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이 좀 인기가 있는 건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저 김준혁 대권 대망 아, 그래요? 나오고 차기 있어요. 대권 주자. 아유 예. 나이 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아마 그 알코올 중독하고 저기 경쟁할지 몰라요. 아유 예. 네. 차기 대권 주자로 음. 강력하게 나 또- 또-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그 예전에 예. 정조의 예. 정신과 예. 그 개혁 사상을 계승만 하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된다고 누가 제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 대권 후보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입니다. 이렇게 떴어요, 우리 김 교수님. 예. 네, 저희가 우리 김준혁 교수님 대통령 청와대 보내드리는 날까지 아, 예. 열심히 방송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저 어떠세요,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소변인, 소변인. 예. 기왕이면 대변하세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